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을 통해 부를 창조하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핀플루언서 인사드립니다. 다들 로마의 멸망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성문으로 몰려드는 야만인들, 무너지는 로마 군단, 아니면 대리석 궁전에서 독살당하는 황제 같은 장면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대한 제국은 외부의 공격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돈이라는 가장 강력한 부식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대 로마의 재앙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역사적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경제적 축복과 통찰력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부의 여정을 시작하는 현명한 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대를 한번 세워보죠. 수세기 동안 로마 경제의 척추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습니다. 기원전 211년경 처음 주조된 이 동전은 거의 수는에 가까웠고 제국 전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신뢰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이걸로 받았고 상인들은 거래 대금으로 이걸 요구했으며 평범한 시민들은 재산을 이 은화로 저장했습니다. 데나리우스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금속의 형태로 구현된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제국의 힘과 동전의 가치는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로마를 믿는 한 그들은 로마의 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군단에 월급 줘야죠. 도로랑 수로 건설해야죠. 끊임없이 전쟁 자금 대야죠. 서기 2세기가 되자 로마는 북쪽의 게르만 부족, 동쪽의 파르티아, 그리고 내부의 반란까지 막아내느라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세금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군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황제들은 아주 오래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화폐의 품질 저하입니다.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건 인기가 없으니까요. 대신 데나리우스 은화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을 줄여버린 겁니다. 이건 마치 요즘 과자 회사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양을 슬쩍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의 원조 할아버지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제국의 여명기를 다스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데나리우스의 은함량은 약 95%였습니다. 거의 수는이었죠. 그런데 3세기 초 카라칼라 황제 때에는 약 50%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3세기 중반 갈리에누스 황제 시대에 이르면 은함량은 5% 미만으로 추락합니다. 한때 단단한 은이었던 동전이 이제는 구리 덩어리의 은박지를 얇게 씌운 수준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이 더 이상 실물 가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데나리우스 한 잎이면 살 수 있던 밀 한 자루가 갑자기 수십 잎을 줘야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추상적인 경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로마인들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이었죠. 군인들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월급 인상을 요구했고 상인들은 가치가 떨어진 동전 받기를 거부하고 물물 교환이나 금으로 결제하길 선호했습니다. 화폐가 신뢰를 잃자 지역 경제는 다시 원시적인 직접 거래 시대로 후퇴해버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황제들은 가치를 양으로 대체하려는 희망에 더 값싼 동전을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이는 그 이후 수많은 인플레이션 역사에서 반복된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는 소위 3세기의 위기 동안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로마는 거의 50년 동안 침략, 역병, 내전, 그리고 경제 붕괴라는 대혼란을 겪습니다. 황제들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때로는 즉위한 지 몇 달 만에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 드라마의 배후에는 완전히 망가진 금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세금은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는 동전으로 징수되었고, 농부들은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땅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무역망은 산산조각 났죠. 로마 정부는 가격 통제부터 강제 노동까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는 이 출혈을 멈추려 시도했습니다. 서기 301년 그는 최고 가격 칙령을 발표하여 곡물부터 노동임금까지 1000가지가 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고정시켰습니다. 위반자는 사형에 처해졌죠. 이거 완전 실패한 부동산 정책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결과는 대재앙이었습니다. 돈 자체가 가치가 없는데 법령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었죠.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공식적인 거래는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망가진 동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로마는 데나리우스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12년경 솔리두스라는 순도 높은 금화를 도입했습니다. 이 금화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에서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서로마 제국이 치명적으로 약해진 뒤였습니다. 데나리우스의 품질 저하는 로마 경제의 핵심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무역망은 끊겼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긴 해체의 과정이었고 화폐 붕괴는 그 해체를 이끈 가장 날카로운 실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화폐의 파괴는 언제나 제국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겉모양은 같지만 실제 가치는 덜한 동전을 발행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정부들은 종이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조작하고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날려버리면서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부는 파괴되며 신뢰는 붕괴합니다. 소위 말하는 벼락거지가 양산되는 거죠. 로마는 이 교훈을 혹독하게 배웠고 우리가 이를 무시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역사의 가르침은 로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모든 주요 인플레이션 위기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금수저 엘리트들은 실물 자산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평범한 흙수저 서민들은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로마의 통화 위기는 붕괴의 청사진이자 가장 오래된 대규모 사례일 뿐입니다. 20세기로 빨리 감아볼까요? 그 메아리는 기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엄청난 전쟁 배상금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로마가 더 많은 동전을 찍어냈던 것처럼 빚을 종이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르크화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1923년 초인플레이션이 독일을 휩쓸었습니다. 전쟁 전 한 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가 그해 가을에는 2천억 마르크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손수레에 담아 집으로 날랐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처럼 빚이 있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덕에 빚이 사라졌지만 토지, 공장,
외화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돈은 의미를 잃었고 그 경제적 절망은 히틀러의 부상을 위한 무대를 마련한 정치적 극단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짐바브웨에도 2000년대 초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토지 몰수, 생산량 감소, 부채 증가에 직면하자 정부는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2008년 인플레이션은 연간 897%라는 정신 나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해는 0이 21개 붙는 단위입니다. 물가가 매일 2배로 뛰었습니다. 상점들은 가격표를 바꾸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죠.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통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시민들은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랜드화로 거래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는 현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다시 한번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선진 경제에서도 로마의 패턴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근본이제에서 이탈시켜 통화와 실물 자산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법정 화폐, 즉 금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에 의해 뒷받침되는 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처럼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려는 유혹은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통화 공급은 팽창했으며 인플레이션은 끊임없는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금을 손수레로 나르지는 않았지만 구매력의 꾸준한 침식을 목격했습니다. 1971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사려면 오늘날 6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동전은 똑같아 보입니다. 지폐도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의 가치는 텅 비어버린 겁니다. 속임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성장으로 위장합니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데도 임금이 오르면 번영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말합니다. 빚이 소비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대다수가 주식을 거의 또는 전혀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상승을 부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로마 황제들처럼 그들은 모든 동전, 모든 지폐, 모든 월급에서 조용히 가치를 빼내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더 위험한 이유는 그 규모가 전 지구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붕괴는 제국의 위기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국가적 재앙이었습니다. 짐바브웨의 위기는 지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는 법정 화폐, 막대한 부채, 그리고 위기의 첫 징후만 보이면 수조 달러를 찍어낼 준비가 된 중앙은행들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붕괴가 단일 제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산을 보유한 엘리트가 아니라 점점 더 취약해지는 통화로 표시된 월급, 연금, 저축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 여러분은 로마의 통화 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제국들을 무너뜨려온 소리 없는 세금입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종이나 화면의 숫자가 아니라 돈이 가치를 잃을 때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부동산, 여러분만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 생산적인 사업, 그리고 자원 같은 것들이죠. 셋째,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절대 가정하지 마십시오. 1세기의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동전이 언젠가 쓸모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1913년에 독일인들은 현금으로 가득 찬 손수레라는 아이디어를 비웃었을 겁니다. 1980년대 짐바브웨인들은 독립이 번영을 약속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각 경우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금융 시스템이 신뢰가 증발함에 따라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붕괴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돈이 더 이상 실체가 아닐 때 사회 자체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계약은 실패하고 무역은 중단되고 군대는 해산되며 정부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성문 앞의 야만인들은 그저 마지막 일격을 가할 뿐입니다. 진짜 살인자는 항상 국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짓밟을 것입니다. 로마의 통화 위기는 단지 나쁜 황제나 탐욕스러운 엘리트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의해 남용될 때 돈 자체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역사는 답을 가지고 있고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봐야 할지 보여드릴 겁니다.